4과목 노동시장론 모의고사 7입니다. 생산성 임금제를 따를 때 실질 생산성 증가율이 5%이고 물가 상승률이 2%라고 하면은 명목 임금의 인상은 이거는 이거하고 이거 보태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명목 임금은 실질 임금 플러스 물가 상승률을 보탠 거지 않습니까? 이걸 보태주면 됩니다. 명목 임금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원칙만 알면 간단하죠. 5% 더하기 2% 하면은 뭐 7%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문제가 이 출제가 좀 자주 되더라고요. 62번 다음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 특별한 것은 통상이 아니죠. 그래서 특별급여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특별은 통상이 아니다. 특별하다. 63번 효율 임금 정책이 높은 생산성을 가져오는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효율 임금 정책은 쉽게 말하면 다른 회사보다 현격하게 높은 고임금을 줍니다. 고임금. 맞아요. 이렇게 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왜?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니까. 한번 볼까요? 고임금은 노동자의 직장 상실 비용을 증대시켜서 작업 중에 태만하지 않게 하죠. 왜? 이런데 있다가 일부러 자기가 퇴직을 하면은 다시 들어오기 힘듭니다. 이 상실 비용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중에 태만하지 않게 한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고임금 지불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신규 노동자의 훈련에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요것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임금을 주는 사람은 우리가 훈련이 일반 훈련이 있고요. 일반 훈련. 그 다음에 전문 또는 특수훈련이 있습니다. 특수훈련. 특수훈련. 이렇게 있는데 이 효율임금 정책, 즉 고임금 정책은 이미 이런 거는 다 마스터한 사람을 뽑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고임금을 주지 않거든요. 단지 우리가 내부 노동시장 형성 요인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기업 특수적 현장 훈련이에요. 그 기업 안에서만 실시할 수 있는 그 현장 훈련.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 형성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현관숙이 있죠. 현장 훈련이 일반 훈련이 아니고 현장 훈련입니다. 그래서 신규 노동자 훈련에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아닙니다. 이러면은 고임금 이렇게 줄 이유가 없죠. 3번 고임금은 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기속감을 증대시키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뭡니까? 돈 많이 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4번 고임금 지불 기업은 신규 채용 시 지원 노동자의 평균 자질이 높아져 보다 양질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바로 이거예요. 자질이 높기 때문에 일반 그 훈련에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64번입니다.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서 통계적 차별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런 문제 나왔을 때도 한번 문제를 차분히 보시면 될 거예요.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설정할 때 이거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임금이 이 개별 노동자의 한계 생산성에 근거해 설정될 때 아주 정확하죠.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에게 저임금 주는 거 이거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고요. 임금이 개별 노동자에서 한계 생산성 이거에 근거해 설정할 때도 이게 정당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할 때도 경험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4번 사용자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어 평균적인 인식을 근거로 임금을 결정할 때 불완전한 정보가 일어날 때는 이게 통계적으로 차별, 오차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정보, 차별, 차이 이렇게 그 초점을 연결 시켜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5번입니다. 실업조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일 때 실업률은 0이다. 이건 제가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완전 고용이다라고 하면은 실업률은 0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실업률 제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완전 고용 상태라도 무슨 실업은 있느냐면은 실업의 종류 중에 우리가 마구 개경이죠. 좀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경기적 실업이 있는데 완전 고용이라 하더라도 마찰적 실업은 존재하게 돼 있다는 것이 이 노동 또 경제 이론의 초점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고용돼 있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한 그 마찰적 실업, 이게 마찰적 실업이죠. 이거는 있기 때문에 실업률 제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간단하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눈 것이다. 자, 실업률은 취업자, 실업자 있고 경제활동 인구죠. 그럼 실업률은 뭘로? 바로 앞에 있는 경제활동 상관 인구로 나눴지. 생산 가능 인구는 도표에서 여기 있죠. 생산 가능 인구,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뛰어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눈 것이 아니고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것이 되겠죠. 일기 불순 등의 이유로 일하지 않고 있는 일시적 휴직자는 실업자로 본다. 일시적 휴직자는 아까 저기 딴 문제에서 나왔겠지만 일시적 휴직자는 취업자로 봅니다. 일시적으로 실업자를 보지 않습니다. 일시적 휴직자한테 실업급여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4번 실업률 조사 대상 주간의 수익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1시간 이상. 요거 취업자가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4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66번 임금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기본급과 수당 등의 임금체계, 임금 지급 시기에 요건 임금 지급 시기는 구성 요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동 생산성 수준에 따른 임금 수준이에요. 얼마나 생산했느냐, 성과급, 고정급제와 성과급제 등의 임금 형태. 예. 임금 지급 시기는 임금 관리의 구성 요소에 거리가 멀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67번입니다. 노동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정보 수집 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동안의 실업 상태로 정보의 불안전성에 기인하는 실업은 정보 나오면 마찰적 실업이죠. 마구 개경 중에서. 68번입니다. 직업이나 직종의 이하를 불민하고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조직하는 노동조합 형태는 동일 산업이니까 산업별 노동조합이겠죠. 보너스를 많이 줍니다. 69번 사용자의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할 때 발생되는 효과를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 부당해고할 경우에 뭐 벌금을 많이 준다든가 형벌을 가하면은 사용자는 함부로 고용을 못합니다. 왜? 이런 게 없을 때는 함부로 고용했다가 또 해고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고용을 섣불리 못하니까 일단 고용 수준은 감소되겠죠. 고용 수준 감소가 나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근로시간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많은 인원을 뽑아야 그 일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인원을 적게 뽑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사람들의 일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근로시간은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 수준은 감소되고 왜? 함부로 해고를 못하니까 신중하게 고용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근로하고 있던 사람의 일은 증가가 된다. 이렇게 흐름을 순리대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70번 노동 수요 탄력성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했습니다. 이거 볼 때는 이런 거 수요 탄력성 나오면은 바로 항상 딱 하나가 나옵니다. 노동 수요니까 대부분 수요가 나올 수 있지만은 하나는 공급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원료입니다. 제품 만드는 원료. 이걸 다른 생산 요소라고도 하고
다른 생산 요소, 대다수 총, 아니면 이걸 대체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반드시 수요가 아니고 공급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대체 생산 요소의 수요 탄력성이 아니고, 요거는 공급 탄력성. 요것은 꼭 함정이 되니까 꼭 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문제. 나머지는 다 대다수 총에 해당되는 거예요. 생산물 수요의 가격 탄력성, 대다수 수요, 물건이 잘 팔려야 되겠죠.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 대다수 총에 해당되고, 노동의 대체 곤란성은 대다수 되겠죠. 대다수 총 할 때. 탄력성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 키워드는 뭡니까? 대다수 총입니다. 여기서 대체 생산 요소는 다른 생산 요소와 같은 말인데, 이때 다른 생산 요소의 수요가 아니고 공급 탄력성, 즉 원료가 잘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지 원료가 수요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면 이 회사는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원료를 판매하는 회사가 되거든요. 수요는 판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체 생산 요소의 수요 탄력성 또는 함정으로 다른 생산 요소의 수요 탄력성 나오면 땡입니다. 공급 탄력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71번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업급여의 확대는 탐색적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실업급여 때문에 그거 다 타먹을 때까지 일부러 취업 안 한 경우 있다. 이런 말이겠죠. 경기 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은 경기적 실업이다. 그렇죠. 구직 단념자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된다고. 예. 구직 단념자는 실업자로 있을 때는 경제 활동인데 단념을 해버리면은 이게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겠죠. 비수요 부족 실업은 경기적 실업을 의미한다 했는데, 요걸 익히기 위해서 제가 키워드 드린 게 뭡니까? 맞아, 항상 경수. 왜? 이걸 자꾸 생각하지 말고 맞아 경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즉 경기적 실업은 수요 부족 실업이라는 것이에요.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라는 뜻이고, 경기적 실업은 수요 부족 실업입니다. 그래서 비수요 부족 실업은 경기적 실업을 의미한다가 아니죠. 경기적 실업은 경수, 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되겠죠.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72번에 노사관계 3주체를 바르게 짝정해서 노사중이니까 이거는 보너스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회나 정당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73번입니다. 노동자 7명의 평균 생산량이 20단일 때 노동자를 추가로 1명 더 고용하여 평균 생산량이 18단위로 감소하였다면 이때 추가로 고용된 노동자의 한계 생산량. 한계는 7명일 때와 7명일 때와 8명일 때 그 차이, 생산량의 차이를 말하면 됩니다. 이게 한계, 한 계단, 한 단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7명일 때의 평균 생산량이 20이에요. 그러면 얼마 대비 곱하면은 140개 되죠. 단위를 그냥 개수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명일 때 18개입니다. 그럼 8명이 18개 같으면 144가 되죠. 그럼 요때 요게 7명일 때 생산량과 8명일 때 생산량의 그 차이가 바로 요 한계 생산량이 되는 것이 7명과 8명일 때 144에서 145를 빼면 4가 되겠죠. 그래서 4단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 익혀 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74번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결과가 비조합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게도 단체 교섭의 당사자의 노동조합이 회비를 징수하는 시합 제도를 쉽게 하면은 커미션을 주는 것이에요. 조합원 아니더라도 일이 있을 때. 이게 바로 뭡니까? 커미션, 대리비 주는 거죠. 에이전시 시합, 대리비를 준다. 에이전시 시합.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임금을 인상시킬 때 오히려 고용이 정대되는 경우는 요 문제를 말이죠. 이거를 여러 가지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거와 비슷한
약간 형태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 임금이 근로자에게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최저임금이 이렇게 노동 수요 독점인 경우가 됩니다. 수요 독점. 기업이 갑질하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임금을 인상시킬 때 오히려 고용이 증대되는 경우는 이 수요 독점의 노동시장에서는 오히려 고용이 증대됩니다. 왜냐하면 수요 독점은 나름대로 뭐냐면은 임금을 막 낮춰서 마음대로 해서 이익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법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제는 더 이상 낮출 수 없으니까 그 한도 내까지 마음껏 고용을 증대시키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다른 그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러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을 인상시킬 때 수요 독점의 노동시장에서는 고용이 증대된다. 또는 바로 다른 문장에 보면은 최저임금제가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수요 독점의 노동시장이다. 또 다른 말로는 모두가 공급과 수요가 모두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탄력적은 불안하다는 뜻이고 비탄력적은 안정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안정적일 때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수요 독점은 아주 안정적입니다. 이럴 때 유리하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건 답을 차라리 익히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상세한 그 설명 부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76번 노동공급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 노동공급 곡선 형태는 자 무한대라고 하면은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라고 하죠. 완전 탄력적. 이 반대가 뭡니까? 완전 비탄력적이 나오죠. 완전 비탄력적. 이럴 때 B는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죠. 완전 비탄력적은 수직이다. 이걸 기억해 놓으면은 그냥 완전 탄력적일 때 뭐가 됩니까? 이게 수평이 되겠죠. 수직 아니면 수평입니다. 그래서 노동 이 공급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수직이 되면 완전 비탄력적 제로입니다. 이거는 이럴 경우에는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면은 수평이다. 네. 72번 소득 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 말을 보면 오늘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당하고 있는 이 스태그플레이션하고 상당히 해당되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 정책이 소득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소득을 오히려 낮춥니다. 왜 그래 하느냐면은 이 인플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레.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소득 정책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적게 풀기 위해서 오히려 임금을 낮추는 겁니다. 이게 소득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낮추니까 돈이 적게 풀리니까 오히려 성장 산업에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장 산업은 돈이 많이 풀려야 되는데 인플레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럴 경우에 이 성장 산업은 이것 때문에 위축이 된다는 것이고요. 행정적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공무원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돈을 올리는 건 쉽게 올릴 수 있는데 낮추려면 합리적으로 왜 낮춰야 되는가 계산이 아주 복잡합니다. 왜? 올려주는 건 사람들이 불만이 없지만 낮출 때는 따지는 게 많습니다. 청원 게시로 올라오고 난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 소득 계산 문제가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득 정책하면 관리 비용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다는 틀립니다. 임금 억제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즉, 안 그래도 좋은데, 소득 정책 임금을 낮추라고 하는 게 이때 기회다 싶어가지고 임금을 안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악용할 가능성이 큰 건 맞죠.
4번 급격한 물가 상승기에 일시적으로 사용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이 영구적으로 안 됩니다. 괜히 돈이 안 풀리면 결국은 경제 회복이 안 되죠. 일시적으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이걸 한번 실질적으로 써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반짝 효과로. 그래서 뭐 이런 건 여차하고 일단 행정적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소득 정책, 복잡한데 관리 비용 절감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노동 공급 곡선이 그림과 같을 때 임금이 W 이상으로 상승하기, 임금 상승 시 이렇게 돌아가면 이걸 우리가 후반 골절이라고 하죠. 후반 골절은 대표적으로 소득 효과가 항상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소득 효과 대체 효과는 워낙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표현이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지 않고 만약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뭐가 됩니까?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압도하는 여기에 되는 경우는 79번입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장점이 아닌 것은 조합 구성이 용이하다 같은 게 단체 교섭 타결이 용이하다. 서로 안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모질게 안 하죠. 노동시장 분단을 완화시킬 수 있다. 예, 요거 기억해 주십시오. 기업별에서는 노동시장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이렇게 분단이 되는 게 이 기업입니다. 기업에. 이걸 바꾸고 말하면 정규 1차 노동시장 우리가 정규직, 2차를 우리가 비정규직으로 보면은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 구분이 심한 게 이 기업별 노동조합의 특징입니다.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분단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합원 간의 친밀감이 높고 강한 연대감을 가질 수 있죠. 왜? 같은 기업이니까 아니까. 요거 기억해 주시고 80번에 파업 이론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힉스의 파업 이론에 의하면 파업을 하면 이제 밀당을 하죠. 사용자 양보곡선하고 이렇게 있으면 양보곡선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사용자의 양보곡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게 노동조합의 이거는 저항곡선이라고 하죠. 사용자 양보곡선과 노조의 저항곡선이 만나는 요 기간에서 요게 바로 뭡니까? 파업기간입니다. 파업기간. 파업이 언제 마치느냐. 만나는 요 시점이 여기서 파업기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게 힉스 마샬의 파업 이론이 됩니다. 그 다음 니은 카트 챔벌린 모형에 따른 노조의 요구를 거부할 때 발생하는 사용자의 비용이 노조의 요구를 수락했을 때 발생하는 사용자의 비용보다 클 때 노조의 교섭력이 커진다. 예. 손해보는 쪽이 사용자가 더 손해를 많이 보는 게 파업을 할수록. 그러면은 노조가 사용자는 약해지고 노조는 교섭력이 커지겠죠. 똑같이 뭘 하는데 한 사람은 지더라도 1원 손해본다. 1원. 한 사람은 지면 100원 손해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100원 손해보는 쪽이 1원 손해보는 사람보다 약해지죠. 그런 표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부리 이론에 의하면 노조의 최종 수락 조건이 사용자의 수락 조건보다 작을 때 파업이 발생한다. 자, 봅시다. 이 그림에서 이게 노조의 수락 조건이고 이게 사용자의 수락 조건입니다. 그럼 언제 되면 이 위에 있다 해야 되겠어. 노조의 최종 수락 조건이 사용자의 수락 조건보다 작을 때 여기 내려온다. 이때 파업이 발생하는 게 아니죠. 이게 이 조건보다 여기가 지금 요 사이가 파업이 되는 시간 아니면 이때는 노조의 최종 수락 조건 항상 더 높아요. 항상 높습니다. 높이 있을 때 파업이 발생하지 이 밑에 있을 경우에는 파업이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용자의 수락 조건보다 노조의 수락 조건이 높이 작을 때 아니고 클 때 파업이 발생한다 해서 요게 틀린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그래프로 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요 문제는 틀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노동시장론은 마치겠습니다.